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센에서 진행하는 유학 세미나에서 연사를 맡게 된 임안나라고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 간 곳 스웨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간 동안 다루게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다가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유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다니는 왕립공과대학교는 어떤 곳인지, 석사 준비 및 지원 방법, 그리고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발표 시간에는 Q&A 시간으로 사전 접수하실 때 남겨주셨던 질문들을 다루고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들에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프레젠테이션이 잘 진행이 안 되거나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경우 따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8월에 지금은 한국공학대학으로 이름이 바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학사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코스모스 졸업을 했는데 그 이유는 2월 졸업까지 취업이 안 됐었고 아직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채 구직 활동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그렇게 하길래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다른 점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졸업 후 바로 CA 엔지니어로 취업을 했는데 제 전공이 기계 설계 공학인 만큼 CAD 엔지니어로 입사할 예정이었지만 우연히 해석팀에 공석이 생겨서 해석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이제 지금의 저를 이곳에 있게 했고 또 이렇게 뜻깊은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게 한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첫 회사에서 사회생활도 많이 배우고 또 볼 꼴, 못 볼 꼴 등을 많이 보고 경험하면서 틈날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언어에 욕심이 생겼고 또 영어를 좀 더 유창하게 구사해서 한국 기업보다 복지가 좋고 자유롭다고 하는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믿기 때문에 돈도 어느 정도 모였고 또 더 늦기 전에 어학연수를 다녀와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도 회사를 그만두고 어학연수를 가기에 늦은 나이라고 주변에서 만류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 영어를 배워놓으면은 돌아와서 어느 자리든 생기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눈과 귀를 닫고 아일랜드로 1년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의 어학연수 생활은 영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다양하게 경험을 많이 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리고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돌아와서 1년 동안은 딱히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없었고 또 다시 다녔던 회사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백수로 지내다가 영어학원에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기저기 알바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같은 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기도 했지만 괜찮은 회사가 없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헤드헌터 분이 프랑스계 회사에서 오픈 포지션이 생겨서 면접을 보는 게 어떠냐라고 연락을 주셔서 3차 면접까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면접을 봤을 때는 그 아시아 디렉터랑 면접을 봤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여자든 남자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랑 같이 열심히 일할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좀 크게 감명을 받아서 이 회사라면 내가 일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랑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닌 프랑스 회사는 플라스틱 옴니엄이라는
주로 연료 탱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오피스가 있었지만 테크니컬 센터는 프랑스, 벨기에, 미국, 한국, 중국 이렇게 5군데 있고 한국에 있는 테크니컬 센터에서 해석 엔지니어로 다양한 나라의 엔지니어들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회사를 그만두고 스웨덴 유학길로 올라 현재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왕립공과대학에서 엔지니어링 메카닉스 석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시차 적응 중이라서 약간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년 동안 일했던 분야는 3D 모델 디자인과 실제 제품 생산 중간 단계인 설계 검증 단계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발생할 오류 및 사고를 수치 해석으로 예측하고 설계 엔지니어들 그리고 생산 엔지니어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일한 해석팀 안에서 구조 해석, 사출 성형 해석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처음 3개월 동안은 두 분야를 모두 현업을 진행하였고 또 선임들한테 일을 배우다가 한 분야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출 성형 해석이 더 재밌게 느껴져서 성형 해석 분야를 선택했지만 성형 해석 분야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두 번째 취업 준비 때는 구조 해석을 중점적으로 찾아봤고 프랑스 회사에서 구조역학, 동력학, 피로, 그리고 노이즈 해석 등 다양한 분야의 일을 진행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은 있는데 그에 따른 지식이 받쳐주지 않아서 문제 상황에 부딪혀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제 자신을 너무 괴롭혔고 또 채용 공고 등을 봤을 때 해석 분야에서는 주로 석사 이상의 인재를 원했고 또 주변을 둘러보아도 석사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석사를 고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이상하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스웨덴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프랑스 회사는 연차 사용이 굉장히 자유로워서 2주씩 붙여서 쉴 수 있었기에 크리스마스 연휴로 한가했던 12월에 스웨덴으로 우연히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여러 서유럽 국가를 다녀왔지만 북유럽 국가는 딱히 갈 기회가 없었고 마침 스웨덴에 살고 있는 친구도 볼 겸 겸사겸사 스톡홀름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2주 머무는 동안 해를 딱 하루만 봤지만 그래도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스톡홀름이 좋았고 또 첫인상은 굉장히 차갑지만 알고 보면 한국 사람과 같이 정이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좋았고 또 처음 들어보는 언어지만 영어와 다른 억양의 노래같이 들리는 스웨덴어가 좋았습니다. 또한 나라 전체가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이라서 그 또한 제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또 도시지만 자연으로 둘러싸여 어우러져 사는 모습들이 좋아서 석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스웨덴 대학교를 검색하다가 스웨덴 친구가 왕립공과대학이라는 공과대학이 있는데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추천을 받게 되어서 그때부터 KTH 그리고 샬머스 공과대학 등 여러 공과대학을 찾아보았고 또 독일이나 프랑스 대학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학비에 좀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학비가 보통 한 학기에 200만 원이나 그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학과마다 다르지만 한 학기에 보통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하면은 4천만 원 정도 학비가 들어갑니다. 또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한번 결심을 했는데 돈 때문에 주춤하는 건 억울하지 않겠나 해서 지원은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국내 석사로 눈을 돌리고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만약에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우선 영어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음, 영어 공부가 당연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과 병행해야 했기에 또 회사에서 눈치를 채면 제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9시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와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그렇게 3개월을 바짝 IELTS 공부를 했습니다.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저 혼자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석사 지원 준비를 하던 중에 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제가 속한 해석팀이 중국으로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인사팀에서 중국에서 업무를 지속하거나 희망퇴직금을 받고 퇴사를 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중국을 가는 것도 고려를 해봤지만 코로나가 막 터진 시기였고, 그때는 저희가 코비드가 아닌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던 때였고, 또 테크니컬 센터가 하필이면 또 우한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중국으로 가는 거는 좀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인사팀에서 제게 제시한 중국에서의 연봉이 제가 그때 받던 연봉보다 절반이 깎여야 했었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중국에서 만약에 한국을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거의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중국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학교에서 합격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라는 신의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팀의 팀장님에게 퇴사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희망퇴직금을 받고 그렇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희망퇴직금 내고를 하는 동안 제가 이제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회사에서는 그렇게는 많이는 못 준다. 그래서 내고를 한 결과 2년 등록금이랑 생활비 충당이 이제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유학비를 오르게 됐습니다. 뭐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뭐랄까 좀 더 이제 독립적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 손 벌리는 거가 죄송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은 없는 걸로 치고 혼자 살아야겠다 평생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모은 돈을 적금을 다 깨서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결심한 시기부터 합격까지는 약 10개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웨덴으로 유학을 가게 된 계기에 대한 사전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해외 유학을 결심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대학교 석사들도 물론 찾아봤습니다. 근데 당시 일을 하던 중이었고 한국에서 석사를 할 경우 일을 병행해야 했는데 그러면 풀타임 학생이 아니라서 연구실 지원비 대상도 아니었고 또 회사에서는 그만큼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도 했고 또 일이 너무 바빠서 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공학 석사 학비와 해외 석사 학비가 비슷하다면 해외 유학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내에서 석사를 해도 그 후에 많은 기회가 있겠지만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고 더 많은 다양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 국내에서도 물론 뛰어난 학교들이 굉장히 많지만 굳이 해외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지만 국내에서만 머물면 지금이 아니면 해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90년생으로 지금 33살인데, 유학을 결심한 나이가 30살이었으니까, 그때도 굉장히 늦은 나이였죠. 그래서 더 망설이긴 했지만,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는 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서, 그래서 더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KTH라는 대학교이고,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 있는 공과대학으로 1827년에 설립되었고, 주 메인 캠퍼스 외 4개의 별도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캠퍼스의 경우에는 메인 캠퍼스이고, 그 외에 4개의 캠퍼스는 주로 학부생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직접적인 공학인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13,63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고 60개의 석사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또 최고의 공과 대학으로 QS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에서 89위에 올라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엄청나고 또 학교에 대한 로열티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원할 때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지만 다니다 보니 내가 이 정도의 학교를 다니는구나라고 느낄 때도 가끔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여기를 입학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홀름에 있는 대학교들 KTH뿐만이 아니라 스톡홀름 대학교나 기타 다른 대학교들은 노벨상 시상식 이후에 수상자들의 연회가 열리는 스톡홀름 시청에서 매년 새로운 입학생들을 위한 웰컴 세레모니와 졸업식이 열립니다. 다음은 제가 입학한 2021년도 가을 학기 기준으로 석사 지원 및 방법을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스텝으로는 석사 지원은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였고 또 장학금 신청은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였습니다. 보통 석사 지원은 9월이나 10월 달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스웨덴에 있는 학교에 석사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9월부터 한번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는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아래에 나와 있는 universityadmission.se라는 웹사이트에서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스웨덴은 특이하게 어느 학교나 어느 프로그램을 지원하든지 이 웹사이트 한 곳에서만 지원이 가능하고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는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세 번째 스텝으로는 2월 1일까지 적혀있는 서류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영어 점수 등을 제출하고 또 지원비 900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12만 원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결과는 4월 9일에 받았습니다. 제가 이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스웨덴 석사 지원 시 미국 및 다른 나라와 다르게 교수님 컨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실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을 컨택할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학부 과정과 마찬가지로 강의와 프로젝트 위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부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웹사이트에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제가 앞서 말한 지원서를 제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총 4개의 프로그램의 순위를 매겨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1순위에서 떨어지면 다음 2순위 고려 대상으로 넘어가며 중간중간에 제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자격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1순위와 2순위가 동일한 KTH였고, 다른 프로그램이었고, 또 3순위는 린셔핑 대학교였고, 4순위는 샬머스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제출한 거에 모든 게 자격이 된다 하면 퀄리파이드로 뜨고, 제가 마지막에 샬머스에서는 언퀄리파이드로 떴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학교랑 학과마다 원하는 자격 기준이 있고, 또 원하는 제가 학부 시절에 들었던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이 적합하지 않아서 그래서 unqualified가 떴습니다. 네. 유럽 사람들은 스웨덴에서의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장학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non-유러피언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1순위로 매긴 학교에서만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순위를 매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순위에서 장학금을 지원을 했는데 탈락이 되면은 당연히 2순위에서 합격을 하더라도 장학금은 못 받습니다. General Requirements 같은 경우에는 학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영어증명서, 또 여권 사본 등이 필요했습니다. 증명서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총장 직인이 찍힌 영어로 된 원본이어야 하고, 영어 성적의 경우에는 제가 IELTS 시험만 봤기 때문에 IELTS 성적을 적어 놓았는데 오버로 6.5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섹션이든 5.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 성적을 커트라인만 지켜도 되냐는 질문을 받는데, 영어 성적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 지원자에게 매기는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specific requirement 같은 경우에는 각 전공마다 다르지만 저희 학과에는 이제 나열된 과목들의 총합이 적어도 20 또는 25 ECTS가 되어야 하고, 또 필요 서류는 학과에서 요구하는 서머리 시트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서머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과목별 점수 및 또 학부를 졸업한 학교의 월드 랭킹 등을 입력을 해야 했습니다. 총점도 중요하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과의 specific requirement에 나열된 과목 개별의 점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학부생이신 분들은 미리 학과를 검색해서 필요한 과목들의 점수 관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학금 지원 시 장학금을 받고 싶은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1순위가 되어야 하고, 또 지원자의 학점, 그리고 학사 학위를 수여한 대학 순위, 모티베이션,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합니다. 이 외에 학교에서 요구한 모티베이션 레터가 있었는데, 주제는 이제 KTH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서술하는 거였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학생이 얼마나 포텐셜이 있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총 30명에게만 장학금을 수여를 하고, 제가 지원할 당시에 약 2,000명의 지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비록 장학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변에 받은 사람들을 많이 받고, 또 올해 입학하시는 2명의 한국분들도 장학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받는데 돈 들지 않아요. 그래서 꼭 지원을 해보시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스웨덴에서의 석사 생활은 이제 제가 첨부한 스케줄을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부 생활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학부 생활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강의가 있고 늦게까지 강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매 강의가 끝나면 과제를 해야 했고 또 그룹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은 연구실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과제, 프로젝트, 실험 등으로 2년 동안 석사 논문 포함해서 총 120 크레딧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 학기가 2개의 피리어드로 나뉘고 한 학기 1학기와 2학기 사이에 방학이 짧아서 굉장히 쉴 틈이 없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적응이 힘든 시스템이기도 한데 1년 차가 되고 보니 많이 적응이 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긴 합니다. 석사 논문은 이제 보통 회사와 진행을 하고 또 진행하지만 박사 지원을 진로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교수님을 컨택해서 교수님과 진행도 가능합니다. 논문 작성 시기에 이제 보통 11월부터 석사 논문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링크드인이나 기타 사이트에서 회사들을 검색하고 또 논문을 같이 수행할 회사랑 조인을 한 후에 석사 논문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논문 작성 시기에 또 그렇기 때문에 논문 작성 시기에 취업을 많이 하고 제가 학교 측에 물어본 결과 취업률이 약 9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90%는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1학기 등록금은 77,500크로나 약 우리나라 돈으로 98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웨덴에서의 삶을 이야기해드리면 스웨덴어라는 국가 언어가 존재하지만 인구의 70% 이상이 영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어를 굳이 배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잘 안 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거는 한 70대, 80대이신 분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 또 학교에서는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곳이 스웨덴이 아닌 다른 나라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 때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스웨덴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웨덴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스웨덴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SFI라는 각 도시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코스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6개월이든 1년 과정이든 들으면서 스웨덴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스웨덴은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 인구인 1,000만 정도이지만 자동차, 항공, 패션, 가구 및 통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다기업들을 가진 나라입니다. 볼보, 스카니아, 이케아, H&M, 에릭손, 스포티파이, 일렉트로닉스, 사브 등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스웨덴 자체가 차별을 지향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을 겪었던 일들은 굉장히 적었고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컨 핸드 샵이나 또 리사이클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적고 또 인구가 적고 일자리는 많아서 상대적으로 취업난이 적은 게 강점이라고 합니다.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저희 학교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집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고요. 월세가 약 50만 원 정도, 전기, 수도세,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톡홀름에는 SSSB라는 학생 거주 하우징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일 경우에는 방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사는 집이 두 번째 집인데 이 집을 구할 때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생 신분을 떠나면 집 구하기가 좀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은 75분 동안 무제한 탑승권이 26크로나, 약 우리 돈으로 3,500원 정도. 그리고 이거는 학생 요금입니다. 일반 요금은 4,000원, 4,5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켓 물가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편이고요. 또 리들이나 윌리스 등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마켓을 이용하면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는 좀 많이 비싼 편이고 한 GC에 보통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있고요.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는 나가서 밥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보통은 마켓에서 재료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친구들이랑 요리를 해서 나눠 먹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에는 PN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보통 100크론부터 200크로나 사이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에서 25,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괄적인 비용이라서 내가 어떤 병으로 병원을 가든지 무조건 250크로나만 찰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돈은 한 3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이 코스트 프로텍션 시스템이 있어서 1년 동안 최대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1,100크로나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이고 20만 원 이상이면은 무료 진찰을 가능합니다. 이게 무조건 다 모든 질병을 다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질병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웨덴의 복지가 유명한 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만큼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제가 물어봤을 때 스웨덴 사람들이 내는 평균 세금은 30%에서 35%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인 경우들이 있는데 25%까지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제 스웨덴에서 세금이 높은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다 학비가 무료예요. 그래서 석사도 무료고 학사도 무료고 또한 석사 생활 동안 또 학사 생활 동안 정부에서 용돈을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준다고 해요. 또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일 경우나 이제 아기를 가진 경우에는 그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말을 들었는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무덤에서부터 요람까지 정부가 책임을 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부에서 매달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을 이제 부모님이 아기 이름으로 통장에 모아서 나중에 18살, 19살이 돼서 독립을 할 때쯤 그때 이제 통장을 주면서 이 친구가 나가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스웨덴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불만이 물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이 이제 수용을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도 있었는데 스웨덴은 제가 2021년도 여름쯤에 왔을 때 그때도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원래 사람들이 이제 퍼스널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제 서로 컨택하는 가깝게 지내는 일들이 별로 없고 또 학교의 경우에는 디지털로 많이 수업이 전환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디지털 수업은 아예 전면 해제가 되었고 또 마스크를 쓰면 이제 차별당한다는 뉴스도 많이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거나 이제 자기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또 마스크 쓴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거나 눈치를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다 아니면 내가 아프다 하면은 그냥 눈치 보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스웨덴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저희랑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뚜렷한 사계절이 있고요. 봄과 가을은 하이킹 시즌이고 여름은 이상 기후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 20도 정도만 20도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글로벌 워밍 때문에 어느 날은 30도 막 32도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웨덴은 그렇게 덥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집 안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운 날에는 그냥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아니면 집 안이 완전 사우나가 되고 온실 효과 때문에 집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그늘로 대피하거나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해가 보통 9시, 10시에 떴다가 2시, 3시에 지는 경우가 많고 또 겨울에는 유럽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해를 볼 수 없기에 여름에 최대한 햇빛을 많이 쬐놔야 합니다. 안 그럼 그리고 보통 여름부터 비타민 D를 많이 이제 섭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기간은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였고요. 이때가 해를 본 게 한 일주일, 2주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고, 제가 한국에 살면서 해에 대해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곳에 살다 보니까 해가 정말 중요하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울하기만 한 건 아니고요. 겨울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고, 또 도시 자체가 환하게 불빛을 밝혀주기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라는 큰 연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가 없어도 밝은 느낌이 듭니다.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몇 시에 찍은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제가 밤 12시 반에 찍은 겁니다. 보기에는 뭐 한 7시, 8시처럼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북쪽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보통 해가 잘 지지 않아요. 해가 져도 막 엄청 깜깜한 정도는 아닙니다. 항상 밝은 채로 살고 있고 또 겨울의 경우에는 항상 깜깜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사는 동안 제가 이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디지털 앰베서더를 했었는데 그 앰베서더를 하는 동안에 유튜브랑 브런치에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유튜브는 총 에피소드 1부터 에피소드 9까지 있었고요. 이 앰베서더를 하는 동안 또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얻었고 또 유튜브를 만들면서 새로운 스킬들도 배웠고 또 즐거움도 얻었고 또 이 컨셉을 잡는 데 있어서 창의력도 많이 기른 것 같고요. 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많이 우울해지고 축 처져 있는 시간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생활 중에 저를 힘들게 했던 요소들이 이제 8가지를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문화 차이, 두 번째 언어, 세 번째 남들과 비교하는 제 자신, 네 번째는 부담감, 압박감, 그 낮아지는 자존감, 또 없는 취미, 외로움, 돈 등이 있었습니다. 문화 차이에서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요. 제가 도착했을 때 여기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운 게 스웨덴 친구들이랑 싸운 건 아니고 보통 인도나 이탈리아에서 온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는데 그 이유는 이제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해먹기로 했어요. 그 친구들이 7시에 만나자. 그래서 저는 7시 5분 전까지 갔어요. 왜냐면 전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안 오는 거예요. 7시 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7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7시 반에 오냐 했더니 그 친구가 오히려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늦을 걸 알았는데 너는 왜 7시 제 시간에 오냐 라고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말이 안 된다. 너가 지금 나의 30분이라는 시간을 뺏은 거다. 네가 만약에 7시 반에 올 거였으면 나한테 7시 반에 오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다. 그러면 30분 동안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너가 늦었기 때문에 내 시간을 뺏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싸웠지만 이제 지금은 친구들이 저한테 맞춰줘요. 그래서 7시에 만나기로 하면 무조건 다 7시에 옵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맞출 때도 있어요, 물론.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무조건 한국에서 저녁을 6시, 7시쯤 먹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밤 9시, 10시에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너무 늦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본 게 9시에 만나서 요리를 해서 8시에 만나서 요리를 해서 8시 반에 먹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사는 게 물론 힘들어요. 문화 차이 때문에도 힘들고 언어 때문에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은 다 똑같고 사는 곳이 다를 뿐 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관심 있어 하고 케어를 하면 저한테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또 문화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이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나 그 단계가 힘들 뿐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이곳이 마치 한국인 것처럼 제가 그 친구들을 7시에 오라고 설득한 것처럼 그렇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언어의 경우에는 당연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어로도 알아듣기 힘든 의학 용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들으면 더 힘들겠죠? 그리고 또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단어들을 만약에 쓰게 되면 이제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예 전체 그 하루의 강의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못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힘들지만 그건 제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제 자신이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아온 환경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했고 또 남들보다 더 잘해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사 졸업을 하고 이제 바로 온 게 아니고 중간에 큰 텀이 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리셋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나는 왜 이해를 못할까? 근데 사실 그 친구들도 이해를 못해요. 다 몰라요. 다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다 모른다고 했고 또 시험을 봐도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감이 있었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담감, 압박감은 어디 있나 다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오는 자존감도 제가 취미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밥 잘 먹고 잘 자는 것을 통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외로움은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도 제가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여기 계신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또 저를 완전히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는 여기에서의 또 다른 제 가족을 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친구들이 매일매일 저한테 밥을 해주고 갖다 주고 약도 사다 주고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게 어딜 가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또 경험도 쌓고 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으면서 당장 생활할 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의 적금을 들어놓은 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강아지 산책하는 거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또 다른 갖가지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 제가 만든 가족들, 그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고, 뭐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한 만큼 언젠가는 더 크게 돌아온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신념으로 버틸 수 있고 또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마음 치유 그리고 멘탈 헬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줘요. 그래서 학생인 경우에는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언제든지 힘들거나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가를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심리 치료를 받고 또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유럽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럽 다양한 국가들을 많이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기차를 타고 뭐 노르웨이를 가든지 덴마크를 가든지 또 배를 타고 핀란드를 가거나 보통 핀란드는 알코올 여행으로 많이 가는데 핀란드 가는 8시간 동안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또 그렇게 재밌는 여행을 하면서 제가 타지에서 외로움도 많이 있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공부예요. 강의를 들을 만큼의 영어 실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전공에 관련된 영어 단어 및 표현을 익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거를 모르고 와가지고 지금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영어 예를 들면은 뭐 응력 관련된 단어거나 아니면 또 뭐 유도하다 뭐 이런 단어들을 잘 몰라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공 공부의 경우에는 전공 책이나 기본 과정을 듣고 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학사 과정이 끝나고 바로 오시면 아직 머릿속에 그 전공 지식들이 가득하시겠지만 약간의 텀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텀이 기신 분들은 또 전공 공부를 조금 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미분 적분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취미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하느라 취미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취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멍하니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아지고,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취미를 가지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 취미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은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아요, 겨울에. 그래서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시고 아니면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오시는 게 좋고, 또 공부는 체력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체력을 많이 길러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유학 정보로는 이제 스웨덴이 아직까지 엄청나게 한국인한테 유학으로 유명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웨덴 대사관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한국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석사, 박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고, 또 디지털 앰베서더 저희가 한 것처럼 그거를 하면은 이제 소정의 활동비도 주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또 다음 브런치나 유튜브 제가 남겨놓은 사이트에서 참고를 하시면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스웨덴 자체 내에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좁아요. 스웨덴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안에 스칸디나비아 한인과학기술자 협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는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 이 세 나라의 이제 한인 과학자 분들이 속해 있는 협회고요. 여기서 다양한 행사 및 포럼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네트워킹, 생활, 취업 및 기술 정보들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 또 한국에서 온 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도움을 많이 주세요. 저희 학교에 한국인 교수님이 딱 2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여기 협회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한국 분들이 한국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고, 또 일자리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취직이 보통 다 네트워킹으로 많이 되거든요. 물론 지원을 해서 되는 경우들도 많지만, 혹시 자리 있어요? 뭐 자리 추천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협회라서, 생각이 있으신 이제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스웨덴에 오시게 되면은 이 협회에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은 제가 받은 사전 질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현재 연구적인 학교에서 연사님이 어떤 면을 보고 합격 및 지원을 해주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 입학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못했고, 글쎄요. 제가 모티베이션 레터를 쓸 때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강조를 하기도 했고, 또 IELTS 점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고도 했고요. 그리고 서류 등록 시 있는 거 없는 거 다 첨부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수상 경력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첨부를 하시고,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이제 학사 때 받았던 장학금, 이력 이런 것도 다 뽑아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무조건 다 첨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대학원에 가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이 있나요? 제가 일하다가 대학원을 가게
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사에서 석사까지 오기가 그 텀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 9년의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학사 생활 때 도서관에서 밤도 새워봤고 친구들이랑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가 아침 강의를 가기도 해봤고 근데 그때는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 생활을 했고 그러고 그 나이 때 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즐겁게 했지만 지금 다시 그거 하려니 체력이 안 돼요. 체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다시 학생 모드로 돌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을 벌다가 이제 수입이 완전히 끊기고 지출만 해야 되는 상황도 힘들었고 또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학사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덜 힘드시겠죠? 내년 1년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와야 하는데 다녀와야 하는 대학생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은 교환학생이시면 저는 여기서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 친구들한테 이제 다양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있는 1년을 최대한 즐기시고 그 시간 동안 이 스웨덴이란 나라가 나랑 잘 맞는지 내가 이곳에서 더 살고 싶은지 석사 생활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엿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최대한 많이 즐기시고 이벤트도 많이 참가하시고 여행도 다녀보시고 또 강의는 우리나라랑 뭐가 다른지 많이 고려를 해보시고 그런 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제가 꾸린 가족들, 제 친구들, 제가 가족이라고 해서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제 친구들을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른 것보다도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제가 우울하고 힘들 때 이제 극복하게 한 요소들, 방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방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공부 물론 중요하고 졸업하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썼으니까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제 정신 건강도 중요하고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집에 계시지 마세요. 나가세요. 제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스웨덴어 공부를 하셨으면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고 출국하셨는지 제가 스웨덴 여행을 다녀와서 스웨덴어가 너무 좋아져서 스웨덴어 선생님을 찾아서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히 수준이라고 하기도 창피하고 그냥 인사 정도, 안부 정도 모를 정도로만 가능하고요. 근데도 여기서의 생활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 스웨덴 사람들은 스웨덴어에서 영어로 이제 그 체인지하는 텀이 굉장히 짧아요. 만약에 제가 스웨덴어로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영어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만큼 불편함이 없어요. 하지만 물론 여기도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면 더 이득이 되겠죠. 스웨덴 유학이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로 유학 가는 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이 아예 고려 사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학비가 너무 비싸고 제가 미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등 때문에 미국은 제 리스트에 아예 없었고 프랑스랑 독일은 제 리스트에 있었지만
제가 스웨덴을 선택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좋았고 여기 나라 문화가 좋았고 제가 가고 싶은 볼보나 스카니아 같은 대기업들이 여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사를 지원할 때 연구실 컨택을 해야 되고 교수님과 인터뷰를 봐야 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학사 지원처럼 그냥 그런 컨택 없이 무조건 지원하면 된다. 그런 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어 성적과 논문 실적, 그리고 인터뷰 준비에 있어 유의하신 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전 논문이 없어요. 그리고 인터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없고 영어 성적은 제가 3개월 동안 정말 바짝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 머리가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토익을 많이 봐봤고 또 시험 점수를 어떻게 내는지 스킬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 스킬을 가지고 IELTS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게 석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스킬을 배운 거지 영어를 배운 거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따로 가져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에서 석사를 졸업하고 스웨덴 비자를 지원해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는데, 비자를 지원할 때, 이제 스웨덴 대사관과 학교끼리 이제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웨덴에 있는, 대학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대학, 저희 학교 포함해서 몇 개의 대학만 석사 과정, 2년 과정일씩 1년 단위로 비자를 주는 게 아니고 2년을 아예 통째로 한 번을 줍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고 2년 동안 한 번에 지원해서 2년 동안 비자를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면 스웨덴 정부에서 1년을 더 줘요. 취업을 할 수 있는 1년 기간을 더 줍니다. 그동안 취업을 진행을 하고 취업을 해서 이제 회사에서 그 취업 비자를 받아줍니다. 그때 비자를 받고 일을 하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취업 비자도 물론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소기업을 갔을 경우에는 이제 비자 지원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은 많이 해주는데 이제 굉장히 작은 회사를 가면은 그 사람들도 비자를 지원해줘야 하는 외국인을 뽑는 것보다는 이제 스웨덴 사람을 뽑는 게 자기한테 더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졸업을 하고 그 스웨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비자를 지원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복수 전공 중이라 지원할 전공 학점이 단일 전공에 비해 적은 편인데 이것도 입학처에서 고려해 줄까요? 이 부분은 그 지원하실 학교랑 그 입학처에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학처에 꼭 질문을 메일을 보내서 컨택을 하신 다음에 제대로 이제 답변을 받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과마다 다르지만 제가 지원한 학과에서는 그 나열된 전공의 토탈 크레딧이 꼭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꼭 채워야만 퀄리파이드가 뜨거든요. 근데 그게 다 되지 않으면 언퀄리파이드로 불합격이 돼요. 제가 그 샬머스에서 불합격을 받은 이유도 그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입학처에 메일을 보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겨울이 길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는 스웨덴을 너무 좋아하고 스웨덴에 꼭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겨울이 길어서 우울증이 와요.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도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취미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겨울에 우울증을 앓은 적이 이제 있는데, 그때, 어, 그때 왜 우울증이 오냐면, 뭐 겨울이 길어서 오기도 하지만, 또 겨울에는 이제 방학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문에 유럽 친구들이 많이 나라로 떠나요. 근데 저희는 한국에 이제 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그냥 나가셔야 되고, 활동하셔야 되고, 취미를 가지시고, 또 학생이면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심리 상담가를 찾아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나라 겨울보다 추운가요? 어, 우리나라 겨울보다 춥진 않습니다. 보통 스톡홀름의 경우에는 겨울에 제일 추워도 마이너스 5도 정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작년 겨울에는 한 마이너스 17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 패딩을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패딩을 입으면 되시고요. 제가 한국에서 덕다운 패딩을 가져왔는데, 겨울 동안 그때 마이너스 17도 내려갔을 때 그때 딱 한 번 입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경량 패딩이나 조금 껴입으면은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 이상하죠. 북유럽인데 그렇게 춥지 않다는 게 저도 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프랑스계 회사에서 일하실 때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스웨덴의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더 특별히 느끼시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프랑스계 회사에서 일할 때 저는 한국에서 일할 때가 만족도가 만약에 30%였다면 프랑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만족도가 한 70%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휴가 쓰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주지 않아요. 그냥 뭐 2주 동안 몰아서 써도 되고, 제가 한국 회사 다닐 때는 이제 휴가를 쓰려고 하면 팀장님께서 왜 휴가를 쓰냐, 얼마 동안 쓸 거냐, 어디 갈 거냐를 꼬치꼬치 물으셨거든요. 그럼 가끔 누가 아프다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없던 병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프랑스 회사에 다닐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올리기만 하면 결제가 바로바로 됐었고, 그리고 근무 환경이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국제 기업이다 보니 외국으로 출장 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외국 사람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은 한국 기업은 이제 사람을 잘 버리지 않아요. 근데 외국 기업은 자기의 실적에 따라서 이 사람을 가차없이 자를 때도 있고 갑자기 내 책상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회사든 우리나라 회사든 장단점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스웨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느낀 점은 우선 세컨 핸드샵이 굉장히 많고요. 리사이클링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또 자연 친화를 중요시 생각해서 도심에도 불구하고 한 5분만 벗어나면 다 자연이에요. 그냥 걸으면 이제 다 나무고 다 잔디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또 비건 푸드나 글루틴 프리 푸드도 굉장히 많고, 또 플라스틱을 사용을 지양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그 환경 문제 때문에 비행기를 전혀 안 타는 사람들도 많고, 다 이제 기차를 사용을 하거나
대부분 차 없이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원 생활 설명해 주실 때 학부 생활과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석사 생활이 랩 생활과 논문 작성보다는 코스웍을 통한 지식 습득 위주로 돌아가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석사는 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논문 작성은 마지막 학기인 딱 한 학기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학기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제 스케줄표처럼 매일같이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프로젝트나 과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프로그램을 배우는 거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하다가 석사로 온 사람들의 비중이 대략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저희 과의 트랙에 약 한 35명 정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듣기로 저와 미국 친구, 그리고 인도에서 온 친구들 3명, 그렇게 한 5명, 6명 정도가 이제 일하다 석사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의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이랑 미국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에 일하던 회사랑 아직까지 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석사를 하면서 밤에는 그 미국에서 주어진 업무를 병행을 하고 그렇게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영어 공부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리사이클링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나요? 아일랜드를 제가 그때 간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나라여서 선택을 했습니다. 외국에 가게 되면 무조건 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편한 언어를 사용하고 싶을 거고, 내가 편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을 거고, 그러면은 영어 공부에 도움이 좀 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아일랜드를 고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가게 됐고, 저는 만족합니다. 그 리사이클링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병맥주나 이제 소주병 같은 거는 이제 리턴을 하면은 돈을 돌려받잖아요. 근데 이곳에서는 페트병이나 캔 음료를 이제 리턴을 하면 돌려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사이클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은 왜 리사이클링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는 진행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석사 논문은 회사와 같이 진행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취직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듣기로 보통 취직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문을 같이 진행하는 회사의 선택이 중요하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이제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서 석사 논문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만약에 제가 아는 시니어 친구의 같은 경우에는 석사를 같이 진행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 친구한테 같이 일을 해보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연봉이랑 기타 사항을 고려하다 보니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석사 논문을 쓴 회사에서 취직까지 간다고 합니다. 교수님 랩으로 들어가려면 박사 과정부터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제 석사가 마치고 박사 과정부터 이제 교수님 랩으로 들어가서 밑에서 박사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박사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사 때도 수업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사처럼 수업을 뭐 매일같이 듣는 건 아니고 몇 개 정도 듣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박사 과정을 생각하시면 이제 석사 때부터 학점 관리가 중요하고요. 이제 그 교수님을 수시로 컨택을 하면서 교수님을 수시로 컨택하면서 이제 자기가 박사 과정을 생각한다는 거를 꾸준히 어필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석사 때 학부생들도 같이 수업을 듣나요? 아니요. 석사 때는 학부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 학부생들은 대부분 스웨덴어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석사는 영어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학부생들은 학부를 따로 듣고, 석사생들은 석사 따로 듣고, 가끔씩 박사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스웨덴은 학부 과정이 3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스터까지 5년 과정이라서 대부분 스웨덴 학생들이 석사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왜냐면 이제 학비가 무료기도 하고 또 3년 과정 동안 이제 습득하지 못했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2년을 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3년을 마치게 되면은 석사는 개런티가 주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가면 박사 과정 지원 시 학위 따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줄어드나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스웨덴에 있는 박사 과정은 5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석사를 한국에서 마친다고 해도 박사 과정 5년 과정이 줄어들진 않는 것 같고 또 스웨덴은 박사 과정이어도 어차피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네, 이제 2년인지 3년인지 자기 이름으로 된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면 네, 그때부터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영구적으로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박사까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사과정 지원하는 방법도 석사와 비슷한가요? 제가 박사과정은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제 박사과정 하는 친구한테 들어봤을 때 그 친구는 이제 다른 미국에서 석사 지원하는 거 마찬가지로 랩을 찾고 교수님을 찾아서 컨택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